조합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31일 새벽 1시입니다. 어제 한국인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 별세하셨습니다. 오원철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으로서 중화학공업 건설을 실무자로서 이끌었던 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휘하에 이분이 91살의 나이로 돌아가시고 지금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모셔져 있습니다. 발인은 6월 1일 오전 7시 30분입니다. 오원철 선생은 중화학공업을 설계한 분입니다. 한국의 중화학공업 건설은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때는 유신 시절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한다는 걸 앞세워가지고 정치적 자유는 제약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국가기구를 총동원해가지고 중화학공업 건설에 매진했습니다. 이 일을 실무적으로 지휘한 분이 바로 중화학공업 기획단장이었고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오원철 선생이었습니다. 오원철 선생은 서울대학교 화공학과 출신이고 공군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소령으로 제대를 해가지고 한때 공장에서 일했던 적도 있습니다. 공장장으로 일을 하다가 5.16 이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들어가서 박정희 의장 눈에 띄어가지고 상공부에서 본격적으로 수출 입국을 뒷받침하는 정책에 참여하다가 상공부 장관이었던 김정년 씨가 1969년부터 비서실장이 됩니다만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면서 바로 오원철 씨를 데리고 갔습니다. 오원철 씨가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한 것은 주로 청와대에 근무할 때인데 워낙 이분이 큰 일에 관계가 돼가지고 뭘 하나 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중화학공업 건설이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원철 씨의 아주 거대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오원철 선생은 자주국방력 건설과 중화학공업 건설 두 개를 하나로 연결시킨 사람입니다. 무기를 만들려면은 중화학공업이란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장을 만들 때 무기만 전용해서 전담해서 만드는 공장을 만들면은 평상시에 안 돌아가니까 경제성이 없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수출 제품을 만들고 또 그 공장을 이용해가지고 무기도 만든다. 무기도 만들고 수출품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상품도 만드는 말하자면 병기산업과 중화학공업을 통합을 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나라는 무기는 무기만 만들고 이렇게 따로 놓습니다만은 이것을 통합한 점에서 아주 천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중화학공업 건설은 낭비적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원철 씨는 1970년대의 위기 상황, 안보적 위기 상황을 찬스로 보았습니다. 안보상의 위기가 오면은 군사력을 증강해야 됩니다. 군사력을 증강한다는 것은 무기를 많이 만들고 많이 사들여야 한다는 뜻인데 이것이 시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무기 만드는 산업뿐만 아니라 중화학공업까지 건설하겠다. 중화학공업 건설과 병기산업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한 세트로. 이렇게 되니까 경제성이 있는 최고 시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때가 바로 1973년에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전기를 쓰면서 오원철 선생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원철 선생은 아주 성격이 기발한 분입니다.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생각이 기발하고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 분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말하면 하나 유능한 조련사처럼 이렇게 야생마처럼 에너지가 넘치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오원철 선생을 잘 부린 겁니다. 뜻이 맞은 거죠. 이런 분을 쓰려면은 아주 유능한 지휘관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 김정념, 오원철 이 세 분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세계 5대 공급국이 된 바로 중화공업 건설을 만들어낸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정희 총지휘 그리고 중간에 김정년 비서실장이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중화업 부분을 오원철 선생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오원철 선생이 1973년 1월 31일 청와대 국산병기 전시실에서 박정희 대통령 임석하에 김종필 총리 등 모든 장관 임석하에 브리핑을 합니다. 이게 제가 박정희 전기를 쓰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의 명운을 결정한 오원철의 브리핑. 이때부터 한 4시간 동안 오원철 경제 제2수석 비서관이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 건설에 대한 청사진을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거대한 그림을 하나 그려냅니다. 오원철 선생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중화공업 육성은 지금 오원철 선생이 대통령 앞에서 브리핑한 겁니다. 장관들 앞에서. 중화공업 육성은 만일 지금 안 한다 해도 어느 때인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방위산업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중화공업과 방위산업을 따로 분리해서 육성하는 것보다는 이 두 사업을 같은 울타리 안에서 생각해서 즉 한 시스템으로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보아서는 방위산업 쪽을 전면에 내세우고 기계공업을 육성해야 출발이 용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안보 문제가 초긴장에 이르고 있는 최근의 사태가 중화공업을 육성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병기 생산 쪽에서만 생각해도 세계 최신 기계를 설치한 현대식 새 공장에서 대포나 탱크가 쏟아져 나온다면 국군 병사도 그 성능을 믿어주고 사기가 충천할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학고방 공장에서 정밀 병기가 나오는 장면이 신문에 공표된다면 병사들의 사기뿐 아니라 국민들도 실망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화공업의 웅장한 모습들은 국민의 사기 진작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다 듣고 묻습니다. 오수석 돈이 얼마나 들지? 내외자 합쳐 약 1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남대구 재무장관을 향해서 남재무 돈을 낼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남대구 장관이 액수가 커서 라고 하니까 박 대통령은 엄숙한 그러나 조용한 말투로 내가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전쟁을 일으켰는데도 국민들은 기꺼이 따라주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패전을 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김종필 총리를 향해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화공업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시오. 그리고 중화공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외자 도입 조치를 하시오.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게 바로 중화공업 건설의 시작을 알리는 브리핑이었습니다. 여기에 오원철 씨의
거대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중화공업이 진행되는데 여기에 6대 핵심 공장이 있었죠. 창원의 기계공단, 울산의 자동차, 조선, 그리고 비철금속, 구미의 전자산업단지, 그리고 여수 석유화학공업단지, 6대 핵심 사업. 이게 바로 지금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때 박정희, 김정일, 오원철 세 분은 세계에서 최신 공장, 최대 규모의 공장을 짓기로 합니다. 그런데 1973년에 제4차 중동전쟁이 나면서 오일 쇼크가 왔습니다. 기름이 배럴당 2달러에서 10달러로 5배로 뜁니다. 우리는 전량을 수입해야 했습니다. 기름을. 그런데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중화공업을 벌려놓은 상태예요. 보통 다른 나라 같으면 중화공업 취소합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밀어붙입니다. 왜 밀어붙일 수 있었느냐? 그때 정치체제가 유신체제니까 언론 자유, 정치의 자유를 다소 제약하더라도 국가의 운명과 국가의 자원을 중화공업 건설에 집중한다. 여기에 또 오원철 씨의 아이디어가 또 나옵니다.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하자. 돈이 중동 건설 시장으로 모인다. 그리하여 74년부터 중화공업 추진하면서 동시에 중동에 우리 노동자들이 회사 단위로 나갑니다. 한때 30만 명이 중동에서 일하면서 중동에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중동에서 기름을 사고도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창원의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가 창원 아닙니까? 창원을 기계공업 도시로 만드는 선택을 한 사람도 오원철 씨입니다. 아마 오원철 씨 동상을 거기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원철 씨가 관계된 게 있죠. 핵개발입니다. 핵개발. 핵개발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핵개발에 대한 비밀을 알면서도 무덤까지 가져간 분이 바로 오원철 씨입니다. 저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면서 물어봐도 핵개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핵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소설도 쓰고 뭐 이휘소 박사를 미국이 죽였다든지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오원철 씨는 핵개발에 관한 저한테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정부 기록 보존서를 뒤지다가 9페이지짜리 1972년 무렵에 만든 원자 핵 연료 개발 계획이라는 문서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 문서를 보니까 오원철 씨가 기한한 것이고 이게 아주 필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하는데 이거 비밀로 분류되었다가 나중에 해제된 거예요. 제가 그걸 가지고 오원철 씨한테 물었어요. 하니까 자기가 쓴 거는 맞는데 그 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문서가 바로 한국 핵개발의 출발점입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자 핵 연료 개발 계획. 오원철 당시 대통령 경제 제2수석 비서관이 작성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핵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루토늄 방식으로 원자탄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왜냐?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투자는 약 9억 달러나 필요하고 건설 기간은 8년이 들고 가동하는데 200만 킬로와트가 드니까 안 된다. 플루토늄의 경우에는 3,900만 달러, 건설 기간 6년, 대규모 전력도 필요하지 않다. 또 카나다에서 만드는 중수로 원자로를 이용하면 연간 200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 캐나다에서 캔두형 중수로를 도입해야 된다. 이게 핵폭탄을 만드는 플루토늄을 추출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월성에 있는 원자로입니다. 월성에 있는 중수로입니다. 우리가 일단 유사시에 결심만 하면은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중수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과 재정 능력으로 보아 플루토늄을 개발해야 한다. 73년부터 과학기술처로 하여금 상공부와 합동으로 핵 연료 기본 기술 개발에 척수한다. 1980년대 초에 고순도 플루토늄을 생산한다. 해외 한국인 원자력 기술자를 채용하여 인원을 보강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1974, 5, 6년 인무렵에 핵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재처리 시설을 프랑스로부터 도입하는 계획까지 추진해가지고 계획까지 맺습니다. 그러다가 예기치 않은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1974년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합니다. 인도가 핵실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카나다로부터 도입한 연구용 원자로 해서 플루토늄을 뽑아내가지고 핵실험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카나다의 그 연구용 원자로를 우리가 도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이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그런데 한국이 원자폭탄 개발을 계획한다는 것을 미국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 프랑스에 압력을 넣습니다. 재처리 시설을 팔지 말라. 그리고 한국에 압력을 넣습니다.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지 마라. 만약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면 우리는 한국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한국이 짓고자 하는 원자로, 원전이죠. 원전. 고리 원전. 거기에 협력해 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 원전 세울 수 없는 게 돼요. 왜냐면 원자로가 다 미국 회사 거니까. 그리고 연료도 미국에서 수입해야 되니까. 여기에 딱 묶여버렸습니다.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은 버텼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당시는 포워드 대통령이고 키신저가 국무장관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미국 압력을 받아서 재처리 시설 판매 계약을 취소를 합니다. 카나다는 중수로를 하나 팔지만은 그 뒤에 추가적으로 연구용 원자로 이 핵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연구용 원자로 판매도 못하게 됩니다. 손이 묶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많은 것을 얻게 되죠. 원전 개발, 원전 짓는데, 원자력 발전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서는데 참 기가 막힌다는 이야기가 이런 대목에서 나오는 거죠. 한국의 원전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오원철 씨가 입안한 그 원자폭탄 개발 계획을 추진하다가 그것을 포기하는 대가로서 미국의 전폭적인 기술 자금 협력을 받아서 만든 것이 바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여기에도 오원철 씨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원철 씨는 한국인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만든 분입니다. 삶의 터전을 만든 분. 그분이 항상 자랑하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한국형 경제 개발이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한국형 경제. 그래서 이 책을 책을 썼는데 이분이 또 한국형 경제 건설이라는 7권짜리 대작을 쓰고 또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더 코리아 스토리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돌아가실 전까지 계속 글을 썼던 분입니다. 자기가 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역사의 기록이 남도록. 그래서 박정희 시대의 경제 발전을 연구하려면은 반드시 이 오원철 선생이 쓴 한국형 경제 건설을 읽어야 됩니다. 7권짜리 아주 두툼한, 이게 뭐 베스트셀러가 된 책도 아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읽어야 될 책으로 꼽히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전두환 정권 등장한 이후에는 조금 고초를 겪고 현직에서 다 물러났습니다. 어려울 때 제가 찾아가서 만난 인연도 있고 해서 이분의 도움이 없었으면 박정희 대통령 정기를 제대로
설 수 없었습니다. 이분이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유신 시대는 뭐냐? 1972년부터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되었던 79년 11.15까지 계속되었던 이 7년간의 유신이 왜 필요했느냐? 바로 중화공업 건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다. 중화공업 건설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막차를 타야 한다. 그러려면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해서 바로 유신을 선포를 한 거죠. 박정희 대통령 욕을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5.16 쿠데타뿐만 아니라 1972년 10월 17일 이것도 쿠데타 아니냐?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에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는 말을 남기면서 욕은 내가 다 묻겠다. 그러나 결국 내가 욕을 먹은 만큼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실무적으로 마무리한 분이 바로 오원철 씨고, 오원철 씨가 바로 또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이 자주국방력 건설에 이분이 주도적 역할을 했으니까 자주국방력 건설, 중화공업 건설, 중동 진출, 그리고 석유 위기를 극복하는데, 그리고 핵 개발까지 큼직큼직한 일은 이분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분 이야기는 앞으로 기회 있으면 더 해드리겠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